아영아, 있잖아, 요새는.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꼭 풍선 같아. 가스가 차서 터질 것 같고 속이 너무 쓰려. 내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딸 아영은 짜증 섞인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 소리는 내 뱃속의 쓰라림보다 더 날카롭게 가슴에 박혔다. 엄마 또 시작이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그건 그냥 나이 탓이잖아. 당뇨에 고혈압까지 있는데 뭘 바래? 엄마는 불평을 너무 많이 해. 그 차가운 시선. 내가 평생을 바느질 공장과 식당 주방에서 땀 흘려 번 돈으로 키운 내 딸. 이제 79, 몸은 낡아빠진 재봉틀 같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나를 딸은 짐짝 취급했다. 나는 서울 외곽 아영이 사는 이 아파트 방 한 칸에서 겨우 숨 쉬며 살고 있다. 남편이 죽고 기댈 곳이 없어서 들어온 곳이지만 고맙다는 말 대신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목구멍을 막았다. 내가 정말 짐인가 보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었다. 아니, 내 것이었을 때가 있었나. 평생 쉬는 법을 몰랐던 내 몸은 이제 온갖 염증으로 무거웠다. 굳은 살이 박힌 무릎은 하루 종일 욱신거렸고 등을 기댈 때마다 시린 통증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뼈마디가 시큰거려서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다. 무엇보다 괴로운 건 속이었다. 당뇨 때문에 식단을 철저히 지키고 매번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도 소화는 나아지지 않았다. 혈당은 280 인비아플렁을 넘었고 혈압은 180, 180 아래로 내려가질 않았다. 지난달 정기 검진 때도 의사 선생님은 나를 나무랐다. 김순자 할머니, 약 꼬박꼬박 드시는 거 맞아요. 식단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납니다. 나는 아니라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옆에 있던 아영이 한 발 먼저 나섰다. 선생님, 저희 엄마가 워낙 말을 안 들으셔서요. 제가 아무리 옆에서 챙겨도 몰래 뭘 드시는지. 나는 변명할 수 없었다. 내 딸이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딸을 망신 줄 수는 없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알지만 내가 약을 빼먹은 적이 있었나? 아영이가 아침 저녁으로 작은 물장과 함께 내 손에 쥐어주던 알약들. 나는 그걸 꼬박꼬박 삼켰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아영이 집으로 들어온 이후부터, 아니, 아영이가 매일 약을 내 손으로 챙겨준 이후부터 증세가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고 관절 통증이 심해져서 잠을 설치는 날이 늘었다. 나는 아영이에게 물어봤다. 아영아, 오늘 약 개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새로 추가된 약이 있어? 아영은 잠깐 멈칫하더니 바로 말했다. 응, 엄마. 의사 선생님이 소화에 더 좋을 거라고 새로운 약을 추가했어요. 걱정 마요. 내가 다 알아서 챙기고 있잖아. 나를 안심시키려는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미묘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마치 내가 귀찮은 질문을 해서 화가 난 것처럼. 나는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다. 평생 남에게 신세 지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딸에게 짐이 되는 것이 괴로웠다. 나는 아영이가 준 약을 삼키고 침대에 누웠다. 그날 오후였다. 늘 그렇듯 삭신이 쑤셔서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거실에서 아영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처음에는 일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영의 목소리가 낮아지더니 차갑고 날카로운 어조로 바뀌었다. 응, 나도 알아. 매달 엄마 약값, 병원비 나가는 것도 장난 아니야. 나는 이불을 꽉 쥐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 다시 한번 나를 짓눌렀다. 내가 얼른 나아야 하는데, 내가 얼른 이 집을 나가야 하는데, 아영은 계속 통화하고 있었다. 정말 지긋지긋해. 내가 매일 약 챙겨주고 밥 해주고 간호하는 게 일이야? 그냥 편하게 돈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 내 심장이 쿵 떨어졌다. 돈으로 해결. 아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누군가에게 변명하듯 속삭였다. 내가 안 챙겨주는 것도 아니잖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 손으로 약 다 챙겨주고 있는데. 왜 저렇게 만성적으로 계속 아픈 건지 모르겠네.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내 손으로. 나는 그날 아침 아영이가 건네준 약들을 떠올렸다. 그날따라 유난히 쓰던 약맛.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살짝 밀어 거실 쪽을 엿봤다. 아영은 등에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신경질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에 대고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나도 지쳤어. 이젠 정말 이 상황이 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나는 충격에 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주저앉았다. 내 몸을 돌보는 일이 지쳐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한 걸까? 아니면 내가 죽어서 이 모든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한 걸까? 머리가 하얘졌다. 나는 숨을 크게 쉬려고 노력했지만 가슴에 가래가 낀 것처럼 답답했다. 나는 그저 마음이 지친다고 생각했다. 살다 보니 다 겪는 일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내 떨리는 눈은 문득 머리맡에 놓인 오늘 저녁 식후에 아영이가 건네줄 약들이 담긴 작은 약통에 고정되었다. 그 작은 알약들 속에 딸이 감추고 있는 어둠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지금 아픈 것은 단순한 노화나 병 때문이 아니라 아영이가 내 손으로 나에게 건넨 그 약들 때문은 아닐까? 나는 약통을 쥐었다 놨다. 손끝이 차가웠다. 평생 내 딸을 위해 바친 내 삶이 이제 내 딸에게 짐이 되어 내 딸의 손에 의해 위협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독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 작은 약통을 노려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전부 삼키지 않을 거라고. 사람 일 모른다고 했다. 하지만 내 딸이 정말 나에게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늙은 내가 괜히 의심하는 착각이기를 빌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내 속은 여전히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살아야 했다. 나 자신을 지켜야 했다. 그날 밤부터 나는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내 딸이 나를 보살피는 척하면서 사실은 내가 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바란다는 것을 알고 나니 알약 하나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나는 내가 미쳤나 싶기도 했다. 늙으면 별 이상한 생각을 다 한다고 하지 않나. 하지만 내 몸은 거짓말을 안 했다. 나는 아침에 아영이가 챙겨주는 약 봉투를 받았다. 그날따라 알약이 6개였다. 보통은 4개나 5개였는데 왜 늘었을까? 아영이에게 물어볼까 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물어봤자 소화에 좋은 거 새로 추가했다고 짜증 섞인 대답만 돌아올 게 뻔했다. 나는 약을 먹는 척하면서 작은 흰색 알약 하나를 혀 밑에 몰래 숨겼다. 아영이가 설거지하러 주방에 간 사이 재빨리 이불 밑에 넣고 손으로 만져봤다. 내가 평소 먹던 비싼 관절약과는 모양이 조금 달랐다. 왠지 싸구려 건강보조제 같은 느낌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아영이가 주는 약을 다 삼키지 않았다. 아침에는 한 알, 저녁에는 2알씩 몰래 숨겼다. 속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괴로워졌다. 몸이 계속 부었다. 발목이 코끼리처럼 부어올랐고 배는 여전히 풍선 같았다. 나는 이러다 정말 큰일 날까봐 겁이 났다. 내가 약을 덜 먹어서 그런가? 아니, 아영이가 나쁜 약을 섞었기 때문에 그런가? 혼란스러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다. 나는 살아야 했다. 나는 딸에게 짐 취급당하지 않으려고 나도 모르게 힘을 내기 시작했다. 며칠 뒤 나는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동네 공원에 들렀다. 거기서 옆 동네에 사는 박 여사님을 만났다. 박 여사님은 전에 큰 대학병원 영양실에서 오래 일하셨다더라. 똑 부러지고 눈썰미가 좋은 분이었다. 박 여사님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순자 할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요? 어디 불편해요? 특히 배가 너무 많이 부어있네. 나는 박 여사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터뜨릴 뻔했다. 평생 짐짝 취급만 당했는데 나를 걱정해주는 진심 어린 목소리가 너무 오랜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속 사정을 털어놓았다. 딸이 나를 간호한다는데 몸은 계속 악화되는 것 같다고. 혹시 약이 문제일까 싶지만 딸을 의심하는 내가 너무 나쁜 것 같다고 했다. 박 여사님은 내 이야기를 차분하게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 할머니, 내 경험상 몸은 정직해요. 혈당이나 혈압은 약을 잘 먹으면 바로바로 좋아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자꾸 몸이 붓는다? 그건 신장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뇨제 성분이 강한 약을 잘못 먹거나 불필요한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띵했다. 바로 이거였다. 아영이는 소화에 좋다고 하면서 나에게 늘 정체 모를 걸쭉한 미음을 줬다. 박 여사님은 그 미음도 문제라고 했다. 장 기능이 떨어진 노인에게 섬유질 없는 걸쭉한 음식은 오히려 장을 막히게 해요. 자꾸 뭘 먹여서 소화가 안 된다고. 아파야 요양병원에 보내기 쉽겠죠. 박 여사님은 나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아영이 방을 뒤져보라고 조언했다. 특히 약을 보관하는 상자를 찾아보라고 했다. 내가 평소 복용하던 약들이 진짜 제대로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사람 일 모른다 하는 옛말이 딱 들어맞았다. 아영이가 회사에 간 어느 날 오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영이 방문을 열었다. 혹시나 아영이가 외출하지 않고 숨어 있을까봐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플라스틱 약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니 충격이었다. 내가 매달 병원에서 비싸게 타던 소화제, 관절염증약, 그리고 당뇨약, 진짜 처방약 살람들은 새 것 그대로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었다. 대신 그 옆 칸에는 내가 몰래 숨겨놨던 것과 똑같은 모양만 비슷한 저렴하고 효능 없는 비타민 보조제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내가 배를 빵빵하게 만들었던 강한 이뇨제 성분이 포함된 가짜 소화제도 있었다. 아영이는 나에게 진짜 약 대신 싸구려 가짜 약을 섞어 먹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방치가 아니었다. 아영이는 나를 간호하는 척하며 내 건강을 일부러 망가뜨리고 있었다. 내가 가짜 약을 먹는데도 계속 아프니까 의사 선생님한테는 내가 식단 관리를 안 한다고 둘러댔던 것이다. 내가 나쁜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내가 계속 아프게 만들어서 결국 이 상황을 더 빨리 끝내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그 약 상자를 쥐고 한참을 울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내 딸이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었다니. 배신감은 쓰라린 속보다 더 아팠다. 나는 당장이라도 아영이에게 따지고 싶었지만 박 여사님의 경고가 떠올랐다. 증거가 없으면 따님은 순자 할머니를 치매 노인 취급할 거예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는 슬퍼할 시간이 없었다. 나는 살아야 했다. 나는 박 여사님이 알려준 대로 아영이 방을 더 뒤졌다. 딸이 나를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했다. 나는 아영이가 평소 잘 보지 못하게 숨겨두었던 작은 법무법인 봉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서류는 서울 외곽주택 매각 동의서였다. 내가 남편과 살았던 그 오래된 집을 팔아서 현금화하려는 서류였다. 아영이는 내가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죽으면 그 돈을 쓰려고 계획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두 번째 서류였다. 내 이름이 적힌 생명보험금 서류였다. 수령인은 딸 김아영, 액수는 4억 5천만 원이었다. 서류에는 내가 중증 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머리가 멍해졌다. 4억 5천만 원. 내 딸은 단순히 내가 짐이라서
나를 내쫓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 아영이는 내가 곧 죽을 것을 확신하고 이 돈을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계획을 앞으로 6개월 안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았다. 나는 그 서류들을 쥐고 한참 동안 얼어붙어 있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평생을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정직하게 살았던 내 삶이 결국 내 딸의 탐욕 때문에 끝장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아영이는 내가 병들고 고통받는 모습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다. 적극적으로 나를 병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절망감 속에서 무너졌다. 하지만 곧 내 안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솟았다. 나는 이대로 죽을 수 없었다. 내 딸에게 이런 식으로 짓밟히고 끝낼 수는 없었다. 마음 다잡아야지. 이제부터 나는 아픈 노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했다. 나는 곧바로 박 여사님을 찾아갔다. 내가 찾은 증거들을 보여주자 박 여사님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순자 할머니, 정말 너무하네요. 하지만 이제 울 때가 아니에요. 싸워야 해요. 당신의 몸이 그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박 여사님은 내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영이가 당신의 약을 다 바꿔치기 했으니 이제 우리 힘으로 건강을 되찾아야 해요. 당신의 혈당, 염증, 그리고 소화불량까지 다스릴 방법이 있어요. 아영이가 모르는 아주 오래된 방법으로요. 박 여사님이 나에게 보여준 것은 작은 나무 잎이었다. 이게 월계수잎이에요. 로마 시대부터 약으로 썼다고 해요. 특히 순자 할머니처럼 장이 불편하고 당뇨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좋아요. 의사들은 약물 치료 때문에 잘 권하지 않지만 제대로만 쓰면 몸에 독이 되는 약보다 100배는 나아요. 박 여사님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다. 순자 할머니, 조심해야 해요. 잎을 통째로 삼키면 큰일 나요. 질식하거나 장에 걸릴 수 있어요. 무조건 걸러내야 해요. 깨끗한 물 500ml에 마른 월계수잎 3개를 넣어요. 그리고 정확히 10분 동안 팔팔 끓여서 우려내세요.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10분, 잎이 3개, 500ml. 10분이 지나면 잎을 모두 건져내고 물만 드세요. 뜨거울 때 말고 식사 사이에 하루 한 잔이나 2잔만 드세요. 이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30일 안에 공복 혈당이 20% 이상 떨어졌고 총 콜레스테롤도 20% 이상 좋아졌어요. 당신은 지금 약을 못 먹고 있으니 이 월계수잎의 힘으로 장과 혈관을 살려야 해요. 나는 박 여사님이 알려준 대로 작전을 시작했다. 나는 당장 시장에서 아주 작은 전기 주전자를 사서 이불 밑에 숨겼다. 아영이가 회사에 간 틈을 타 나는 박 여사님이 가르쳐준 대로 월계수잎 차를 끓였다. 물 500ml에 마른 잎 3개를 넣고 정확히 10분을 우렸다. 그 물을 식혀서 아영이가 준 가짜 약은 삼키지 않고 몰래 뱉어낸 뒤 이 월계수잎 차를 마셨다. 차를 마시기 시작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자 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속이었다. 늘 꽉 막혀서 풍선 같던 배가 가스가 조금씩 빠지면서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욱신거리던 관절 통증이 거짓말처럼 줄었다.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당과 혈압을 쟀다. 아영이는 내가 약을 빼먹었을 거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하지만 박 여사님이 알려준 대로 월계수잎이 내 몸을 살리고 있었다. 30일 후 나는 혈당을 다시 쟀다. 280이던 숫자가 224까지 떨어져 있었다. 20%나 좋아진 것이었다. 나는 약 없이 혼자 해낸 것이다. 몸은 정직하다. 는 말을 그때 알았다. 월계수잎이 내 혈당을 잡고 염증을 줄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아영이 앞에서는 여전히 아픈 척, 힘든 척했다. 딸의 눈을 속여야 했다. 나는 일부러 밥을 조금만 먹고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아영이는 내가 가짜 약을 먹는데도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눈치챘는지 초조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게 요양병원 입원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엄마, 이제 이대로는 안 돼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셔야 해요.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다음 주 화요일 보험금 지급 조건과 연결된 마지막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아영이는 모든 것을 서둘렀다. 나는 박 여사님이 건네준 작은 녹음기를 숨겼다. 내가 아픈 척 끙끙거리는 소리만 녹음될까봐 걱정했지만 나는 아영이가 약을 준비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잡아야 했다. 월요일 저녁, 아영이는 내일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확정지은 후 내게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알약이 담긴 물컵을 건넸다. 아영이의 눈빛은 무척이나 초조했다. 엄마, 내일 아침 10시에 요양병원 서명할 거예요. 가서 편하게 쉬는 게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좋아요. 이제 그만 고집 부려요. 아영이는 내가 약을 모두 삼키는 것을 확인하고 방을 나섰다. 나는 이불 속에 숨겨둔 차가운 월계 수입차를 입에 머금어 삼키지 않은 가짜 약들을 모두 뱉어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을 기다렸다. 화요일 아침 9시 55분. 아영이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법무팀 직원과 통화하며 요양병원 계약 및 보험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녀는 승리에 찬 미소를 지으며 내 방 문을 열었다. 자, 엄마, 이제 가요, 우리가. 이 상황을 영원히 끝낼 시간이에요. 하지만 나는 침대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힘없이 끙끙 앓는 노인이 아니었다. 내 손에는 박 여사님이 주었던 몰래 녹음 기스가 쥐어져 있었다. 내 눈빛은 더 이상 짐처럼 고통받는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준비하는 전사의 눈빛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것은 며칠 전 아영기가 법무팀 직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던 그 잔인한 고백이었다. 맞아요. 약을 조절한 건 저예요. 빨리 끝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4억 5천만 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녹음기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나는 이미 녹음기를 꽉 쥐고 있었다. 내일 아침 10시 요양병원으로 가는 대신 나는 이 증거와 함께 완전히 다른 곳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다. 딸의 잔혹한 계획을 무너뜨릴 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전해질지 정말 궁금해요. 화요일 아침 10시 정각, 아영은 나를 부축하여 요양병원 입원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가 된 장소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곳은 요양병원의 계약 장소가 아니었다. 아영이 방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회의실에 서 있었고 건너편 테이블에는 내가 꼿꼿이 앉아 있었다. 내 옆에는 박 여사님이 증인으로 그리고 중년의 냉철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배석하고 있었다. 아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오늘 요양병원 가기로 했잖아요. 나는 묵묵히 검은색 서류철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내가 연약한 노인 행세를 하며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던 마지막 시간이었다. 검사가 정중하게 입을 열었다. 김아영 씨, 이제부터 당신의 어머니 김순자 씨에 대한 지속적인 약물 조작 및 존속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힘없이 끙끙 앓으며 이 방에 들어섰던 노인이 아니었다. 나는 내가 짚고 들어온 더 이상 필요 없는 가짜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나무 지팡이가 회의실 바닥에 부딪히며 탁 소리가 크게 울렸다. 나는 허리를 곧게 펴고 테이블로 다가섰다. 내 몸은 2년 전의 낡은 재봉틀이 아니었다. 월계 수입의 힘이 내 몸속 염증을 잡아주면서 나는 79의 나이에도 훨씬 젊고 활력 있는 모습이었다. 아영은 비명을 지르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경련을 일으키며 뒷걸음질 쳤다. 박 여사님은 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지지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다. 검고 작은 녹음기는 무서운 비밀을 담은 침묵의 증인이었다.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낮고 날카로우며 듣기 역겨운 그 목소리가 명확하게 흘러나왔다. 맞아요. 약을 조절한 건 저예요. 빨리 끝내는 수밖에 없잖아요. 4억 5천만 원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회의실 안은 절대적인 침묵에 빠졌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가 가진 비정함에 표정이 굳었다. 아영은 입술을 깨물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나는 녹음기를 집어넣고 다음 증거를 꺼냈다. 작은 법무법인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펼쳤다. 생명보험금 서류와 서울 외곽주택 매각 동의서 사본이었다. 여기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 서류들은 내가 중증 질환으로 입원하거나 사망할 경우 4억 5천만 원의 딸에게 지급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내가 죽기 전에 이 집을 팔아 현금화하려 했던 증거죠. 아영은 이 돈을 가지기 위해 내가 죽기를 6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병들게 했습니다. 아영은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박 여사님이 내 옆자리에 앉아 의료 분석 결과를 테이블에 밀어 넣었다. 제가 김순자 할머니가 몰래 모아둔 약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따님은 진짜 당뇨약과 관절약 대신 신장에 무리를 주는 강한 이뇨제와 효과 없는 비타민 보조제를 섞어 먹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곧이어 내 건강 기록지를 펼쳤다. 순자 할머니는 2달 전만 해도 공복 혈당이 280mg 핫을 넘었고 혈압은 180에 114원이었습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려드린 월계 수입차 요법으로 약 없이도 오늘 아침 측정 혈당은 224mg으로 떨어졌고 혈압은 120에 80으로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진짜 약으로도 불가능했던 회복이 가짜 약을 거부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따님이 준 약은 순자 할머니의 건강을 악화시키기 위한 독이었습니다. 검사는 박 여사님의 증언을 기록했다. 아영은 이미 테이블 위에 쏟아진 증거들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입을 열어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 했다. 아영은 울음을 터뜨리며 앞으로 달려나왔다. 수사관들이 그녀를 제지하려 하자 아영은 어머니에게 애원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당신의 유일한 딸이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손주들 얼굴은 보셔야죠. 당신이 나를 이렇게 감옥에 보내면 누가 당신을 돌봐요. 아영은 흐느꼈지만 그 울음 속에는 진심보다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차갑게 일어섰다. 내 눈빛은 단호했고 내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평생을 바느질 공장과 식당 주방에서 땀 흘려 번 돈으로 당신을 키웠어. 당신은 그 집을 팔고 4억 5천만 원을 가지기 위해 내게 독을 먹였지. 나는 딸의 애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은 내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준 약을 삼키고 죽기를 바랐겠지. 당신은 내 딸이 아니야. 당신은 4억 5천만 원을 탐낸 살인 미수범일 뿐이야. 나는 아영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당신이 내 딸이었던 적은 나를 짐짝처럼 여기고 내 죽음을 계획하기 전까지였어. 나는 당신의 간병이 필요 없어. 당신이 나에게서 훔치려 했던 나의 생명력이 나를 살리고 있으니까. 수사관들은 즉시 아영에게 수갑을 채웠다. 아영은 저항하지 못한 채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녀는 복도를 걸어 나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어머니에게 저를 용서하지 않으실 건가요? 라고 외쳤다. 나는 그 외침에 답하지 않고 이미 시선을 돌린 뒤였다.
재판 과정은 내가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와 박 여사님의 전문가 증언 덕분에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김하영은 존속 살인 미수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나 10년째를 선고받았다. 그녀는 그토록 탐내던 4억 5천만 원의 생명보험금 지급 자격을 상실했으며 서울 외곽의 주택 매각 권한 역시 완전히 회복되었다. 아영은 추가로 어머니에게 정신적 위자료와 치료비 명목으로 총 원 1억 5천만 원짜리를 배상해야 했다. 아영은 결국 남편과 이혼했고 직장과 사회적 지위도 모두 잃었다. 그녀의 잔인한 행위가 알려지면서 그녀를 알던 모든 친척과 지인들은 등을 돌렸다. 아영은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 면회는 일절 거절당한 채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녀가 원하던 재산, 자유, 그리고 지위는 모두 허상으로 돌아갔다. 이제 나는 81살이다. 검찰청 회의실에서 정의를 찾은 지 2년이 흘렀다. 2년 전만 해도 나는 온갖 염증으로 몸이 무거웠고 배는 풍선처럼 부풀었으며 고혈압 때문에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노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산책로를 걷는다. 15kg이 빠진 몸은 가볍고 활력이 넘친다. 2달 전 280에 달했던 공복 혈당은 오늘 아침 124mg 사이로 안정되었고 180을 넘나들던 혈압은 120에 83으로 완벽하게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무거운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먹지 않는다. 나는 아영에게 배상받은 돈과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주택을 활용하여 작은 비영리 쉼터를 설립했다. 이름은 월계수 건강 쉼터이다. 이 쉼터는 가족 간병인에게 학대받는 노인들에게 일시적인 피난처를 제공하고 내가 실제로 효과를 본 전통 건강법을 교육했다. 나는 매주 2번 동네 노인들과 박 여사님을 초청해 월계수 건강 강의를 진행한다. 나는 그들에게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내 몸을 살렸던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친다. 내 몸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방법을 믿어야 합니다. 뜨거운 물 500ml에 마른 월계수잎 3개를 넣고 정확히 10분 동안 우려낸 물만 마시세요. 이것이 당신의 혈당과 염증을 다스려 줄 겁니다. 당신의 건강은 그 누구의 손도 아닌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300명이 넘는 노인들에게 이 간단한 월계수잎 요법과 건강한 식단 관리를 가르쳤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약을 끊거나 복용량을 줄였다. 박 여사님은 이제 쉼터의 상근 자원봉사자가 되었고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든든한 친구가 되었다. 나는 아영의 남편과도 화해했다. 그는 아영의 죄를 알고 스스로 이혼한 후 내게 용서를 빌었다. 나는 이제 그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짐짝이 아니다. 나는 생명력을 나누는 사람이다. 오늘은 월계수 건강 쉼터의 개소 2주년 기념일이다. 나는 쉼터 뒷마당에 새로 심은 월계수 나무를 바라보았다. 푸르고 싱그러운 잎사귀들이 햇살 아래 반짝였다. 아영은 내가 6달 안에 죽을 것이라고 계획했다. 그녀는 4억 5천만 원을 위해 내가 고통받기를 바랐다. 하지만 나는 81살에도 여전히 강인하고 건강했다. 나는 그녀가 탐냈던 바로 그 생명력으로 이제 다른 이들에게 삶의 용기를 나누어주고 있었다. 나는 따뜻한 월계수잎 차 한 잔을 손에 쥐었다. 그 차에서 올라오는 희미한 풀 향기는 내게 자유를 상기시켰다. 내가 이 여정에서 진정으로 찾은 것은 돈도 용서도 아니었다. 나 자신의 삶을 되찾은 자유였다. 아영은 나를 도구로 채워 파멸시키려 했지만 나는 독 대신 월계수잎 차를 마시고 살아났다. 가장 조용하고도 완벽한 복수는 내가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 숨 쉬는 것일 것이다. 나를 죽음으로 내몰려 했던 그 탐욕은 결국 나의 사명이 되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